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삼국의 성장과 발전 첫 번째 시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단원을 마쳤고요. 오늘은 새롭게 2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삼국이 오늘 어떻게 성립되었고 어떠한 발전의 모습을 거쳤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그 첫 번째 시간을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고대 국가가 왕권을 강화하면서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고 어떤 나라의 전성기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죠? 오케이, 출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출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고조선도 건국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도 각각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내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고구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내롱 누굴까요? 이름은 두 글자. 이름의 뜻은 활을 잘 쏘는 아이.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제목으로 한 드라마가 옛날에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주몽이죠. 주몽은 엄마가 바로 물의 신이었던 하백의 딸 유화였고요. 아빠는 하늘의 신이었던 해무수였어요. 둘은 이제 부모님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하게 됐고 아이도 갖게 됐죠. 이 사실을 안 이제 유화의 부모는 아이를 이제 내쫓아요. 그랬던 유화를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가 데리고 가서 보살펴주게 됩니다. 유화가 이제 아이를 딱 낳는데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알을 낳은 거야. 그래서 어머 이게 뭐야 하고 버렸더니 동물들이 그리고 햇빛이 막 알을 보살펴주게 되죠. 그래서 유화는 그 알을 잘 보듬었고 알을 깨고 나온 게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주몽은 성장하면서 금화의 다른 자녀들과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결국 부여를 떠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졸본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 있던 압록강 유역에 있던 토착민과 함께 그리고 자신이 데려온 부여계의 이주민과 함께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고구려는 졸본 지방보다 더 농사짓기 편리한 국내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거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오늘 배우게 될 어딘가로 또 수도를 바꿀 거예요. 이번에 그럼 백제를 살펴보죠. 주몽에게는 이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두 명의 자녀가 더 있어요. 비료와 온조라는 형제인데요. 둘은 우리가 고구려에서 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형이었던 비료는 우리 학교에 있는 이곳이 무슨 구죠? 미추홀. 미추홀에 자리를 잡죠. 왜냐면 낭만가야. 바다가 보여. 그런데 문제는 소금기가 있는 물이 농사짓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그치, 쉽지 않아. 살기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죠. 결국 비료가 죽은 다음에 그와 함께했던 신하들은 동생인 온조가 있는 곳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과 달리 온조는 어디에 자리를 잡았는고? 한강 주변에 나라를 세웠던 온조. 자, 지도 봅시다. 마한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바로 백제국이 백제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차 목지국, 마한 전 지역으로 백제는 세력을 확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신라입니다. 신라는 지금 진한에 속해 있는 여러 소국 중에 하나였던 사로국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사로국은 6개의 촌장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에서 한 아이가 나오죠. 그 아이는 바로 박혁거세였고요. 그가 바로 신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라는 이렇게 사로국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엄청 넓게 또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 삼국의 성립과 발전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 뭐라고 띄웠어요? 코로나19의 혼란 이렇게 대응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로나19의 혼란스러움을 대응했던 방법을 우리가 보고 나면 고대 국가가 연맹왕국 단계에서 더 성장하게 되는 어떤 성장의 특징이 있었는지 표 기억나요? 그치. 왕의 힘이 엄청 강해지고 군장으로 있었던 세력이 뭘로 바뀌었어요? 왕 밑에? 그치. 귀족으로 바뀌었던. 그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은 모든 권력이 왕, 즉 중앙으로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 우리가 코로나19의 혼란을 대응한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들 어떻게 대응했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사스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혼란이 일어났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일체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고 대응을 했죠.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증가해서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요. 이것을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에도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지금 잘 이겨내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봐봅시다. 여기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엄격한 법을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이러한 중앙의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중앙을 둔 거잖아요. 모든 체제와 체계와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응을 했죠.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고대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봅시다. 고대 국가 시기의 혼란 해결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 먼저 우리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을 두어서 체계를 일원화했었죠. 즉, 모든 권력의 핵심, 중추 어디겠어요? 바로 왕이죠. 왕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게 하려면 왕이 만약에 아프면 어떡해?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야 왕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치, 왕의 아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위를 세습하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는 민심이 흉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교를 이용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고대 국가 시기에는 이것을 수용합니다. 바로 불교죠. 불교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왕, 즉 불사상이 있어요. 왕이, 즉 부처다 라는 사상을 통해서 왕권을 더 강화하는 데 불교를 이용을 하죠. 또 각 지역마다 다양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불교로 하나로 확 모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엄격한 법 시행. 법이라는 말은 예전엔 어떻게 쓰였냐면요. 율령이라고 불렸습니다. 율은 형법에 관련된 거고요. 령은 행정과 관련된 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알죠. 행정은 어떤 게 있냐면 관리의 등급은 어떻게 하고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관복, 옷의 색깔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율령 안에 속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코로나를 확 대응했던 것처럼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확대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내용이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나타나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된다면 어떤 시기인지 채울 수 있겠죠. 맨 위를 보세요. 네 가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왕위세습, 불교수용, 율령 반포, 영토 확장의 내용이 고구려와 그리고 백제, 신라에서는 어느 왕 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세 개의 시기로 크게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입니다. 세기라는 말 우리 친구들 어려울까? 우리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1년부터 그리고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해요. 그리고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는 기원 후고요. 그 전은 기원 전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기원 후 1세기에서 4세기까지를 다룬답니다. 자, 먼저 고구려에 어떤 왕들이 있었나요?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더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설명하는데 필요하다 하는 왕들만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1세기의 태조왕입니다. 이 사람은 옥저, 기억나죠? 옥저의 결혼 풍습 뭐가 있었지? 그렇지, 민며느리제. 이 옥저를 태조왕 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동지방을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도를 하죠. 요동지방 잘 모르겠다면 괜찮아요. 조금 이따 지도 나올 때 선생님이 요동지방 한 번 더 찝어줄게요. 두 번째 2세기 고국 천왕입니다. 이 사람은 땡땡 상속 왕이 계승을 했대요. 뭐겠어요? 아빠와 아들 한자로 바꾸면? 그치, 부자 상속의 왕이 계승을 통해서 왕위 세습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행정구역이 무슨 시, 무슨 도, 그리고 뭐 구, 동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예전에는 약간 혈연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국천왕 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방위를 기점으로 5개의 부를 만들죠. 그리고 4세기 미천왕 때는요. 진짜 이름처럼 엄청 미쳐불어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고조선 때 고조선 위만이 들어온 이후에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죠. 그리고 어떤 무역을 했더라? 응? 그치, 중개무역. 이로 인해서 결국 중국의 한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고조선은 멸망했죠. 멸망한 고조선의 한나라는 4개의 군을 세웠습니다. 그거를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이다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다 거의 이제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곳 한 곳이 남아 있었어. 바로 낙랑군이죠. 낙랑군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영토를 조금 더 확보를 하죠. 4세기에는 이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름이 고국 원왕이야. 원통에 왜 원통한지는 이따가 백제랑 같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전현은 중국에 있는 나라예요. 전현과 백제의 침입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제를 봐보죠. 백제에서는 우리가 3세기 고이왕 그리고 4세기 근초고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나라가 먼저 그 기틀이 마련된 거는 우리 고조선이란다. 고구려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체제를 정비한 모습을 볼 때에는 다른 나라보다 백제가 가장 빨랐어요. 가장 먼저 발달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힌트. 백제는 어디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고요? 위례성. 어디 근처인데요? 지금의 그치, 한강유역. 한강유역에 자리를 잡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어요? 그래, 큰 강이 있으니까 농사 쉽고 교통 편리하고 또 바다 건너서 중국이랑 교류가 쉬워요. 이 당시 중국은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보다 더 빨리 발달을 하게 됩니다. 더 문명이 먼저 생겼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제도나 문물을 수용하게 되면 나라의 여러 가지 발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3세기 고유왕 때 벌써 이것을 반포합니다. 바로 율령이죠. 그래서 관복의 색깔 관리의 등급 마련을 하죠. 그리고 마한 그리고 사만을 이끌었던 목지국을 병합합니다. 한반도 중부를 확보하고요. 이러한 기반 아래 4세기 근초광 마구마구 뻗어나갑니다. 먼저 돼야 되는 거 뭐겠어요? 그치? 부자상속의 왕이 계승하고 목지국뿐만 아니라 마한의 남은 세력 통합하고 그 다음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이 고구려 공격을 할 때에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고구려에는 위기지만 백제한테는 다른 나라의 왕을 죽였어. 아우,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장의 시기인 거죠. 그리고 동진, 가야, 그리고 우리 남쪽의 바다는 어디 있어요? 일본. 당시 일본은 외라고 불립니다. 외와 교류를 하는데 이 외와 교류한 사실을 알려둔 유물이 칠지도가 있어요. 7개의 가지지, 7개 가지의 검이 바로 칠지도인데요. 슝 보자. 보여요? 7개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칠지도인데 칠지도 가운데를 유심히 보세요. 그럼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 글자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백제가 일본한테 하사한 것이다, 내려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반면 일본은 아니다, 일본에게 백제가 바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당시 철기 기술의 발달 정도, 다양한 것을 따져보았을 때 칠지도는 백제가 일본에게 하사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봤는데요. 신라는 이 시기는 아직 다룰만한 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4세기 이때 가장 전성기는 누구? 그치, 색깔부터 다르잖아. 근초광. 지도를 봅시다. 저 노란색. 자, 옅은 노란색에 지금 백제의 영역 안에서 뻗어나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4세기 백제 어느 왕 때? 그쵸, 근초고왕 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5세기를 살펴볼 거예요. 5세기에 고구려는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세 왕을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봅시다. 우리 이전에 4세기 좀 전에 위기가 왔어. 어떤 왕이? 그치. 원통의 고국 원왕이 백제의 어떤 왕? 근초고왕 때 공격을 받아서 이제 전사를 했죠.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항상 성공의 길만 달려가지 않아.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가 있어도 위기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고구려도 바닥으로 내리 찍었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역전시키냐면 바로 소수림 왕이 다시 바닥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큰일을 많이 해요. 뭘 반포하겠어요? 그치, 법, 율령을 반포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줘야겠죠. 수습해 줘야 되겠죠. 고등 종교인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훌륭한 신하들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합니다. 큰일 많이 했죠. 이를 통해서 소수림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중앙으로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러한 소수림 왕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등장하는 광개토 대왕이 등장할 수 있었어요.
광개토대왕 시기에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토를 확보해 나가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를 하고요. 여기서 보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칩니다. 그때 그러니까 신라의 왜가 침입하니까 고구려 도와주세요 라고 SOS를 쳐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갔고 이를 통해서 신라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 그 주변에 있던 금관가야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이건 지도를 보죠. 여기 보면 네모 박스 2개 있죠.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예요. 지금 연맹왕국인 거예요. 가야는.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이 가야의 연맹을 이끄는 게 처음에는 우리 여기 보이는 것처럼 김해 지역에 있는 금관가야가 연맹을 이끕니다. 그런데 이 김해 금관가야가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일본을 왜를 물리치는 과정 가운데 약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로 어디가 부각이 되냐? 바로 이곳 고령의 대가야가 부각이 되게 되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광개토대왕을 이어서 바로 장수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고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강의 이남 지역까지 차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그래서 수도를 현재 우리 북한의 수도 어디예요? 그치, 평양으로 옮깁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금 고구려의 전성기 딱 봐도 우리 표에서 알았죠? 5세기는 고구려 장수왕의 시기야. 지금 막 쭉쭉쭉 뻗어나갔는데 생각해봐요. 백제와 신라는 어떻겠어? 평양으로 또 수도까지 옮겼어. 그럼 어때? 막 겁나고 두렵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평양으로 수도 옮기니까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따라서 백제와 신라는 손을 잡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우리 서로 도와주자. 고구려 같이 견제해보자. 한 거예요. 그럼 백제를 봐보죠. 백제는 침류왕, 계로왕, 동성왕을 볼 거예요. 침류왕 때에는 이제 근초광 다음에 근초광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종교, 불교를 수용하는 거였죠. 침류왕, 이름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5세기 때 장수왕이 집권한 시기에 계로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고 장수왕의 공격으로 계로왕은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사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수도를 옹진으로 바꾸게 돼요. 이번에는 우리 4세기 때는 고구려의 위기가 있었다면 5세기에는 바로 백제의 위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성왕은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 왕실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고구려 견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 왜냐하면 지금 수도가 웅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웅진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 중에 세력이 센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관리로 맞이하거나, 그러니까 즉 귀족으로 데려오거나 아니면 혼인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들을 중앙에 이제 왕과 결합시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신라의 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4세기 때 내물왕. 근데 가로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마립간. 이 당시에는 왕을 마립간이라 부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성씨, 즉 박, 석, 김, 세 명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습했는데 내물 마립간 때에 김씨가 왕위를 쭉쭉 세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이 당시 뭐라 불렸다고요? 그치. 외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막았을까? 어느 나라? 그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막아냈죠. 그래서 이제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신라 자체는 지금 한반도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친밀한 교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교류, 가까웠던 사이를 알려주는 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 글씨가 보이나요? 여기. 이게 바로 한자 호자와 클 태자예요. 이건 뭐냐면 호태.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광개토대왕이 죽은 다음에 일정한 몇 년이 지났을 때에 이 호우면 그릇을 몇 개를 만들어요. 몇 개 안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라, 경주에 있는 한 무덤에서 발견이 된 거죠. 우린 이걸 통해 두 나라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6세기. 6세기에는 그러면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전성기를 이끌었을까 보면 우선 여기에는 우리 고구려 왕을 생략할게요. 그럼 백제를 봅시다. 백제에는 두 왕을 볼 거예요. 동성왕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동성왕에 이어서 무령왕도 이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구, 시, 동 이런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는데 22개의 담로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신하, 자신의 가족 또는 믿을 만한 귀족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이 당시 중국은 한반도에 비해서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잦은 이제 나라 이름도 자주 바뀌고요. 중국을 반으로 갈라서 뭐 위에는 뭐 다른 나라, 남쪽엔 또 다른 나라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때 6세기에는 중국에는 남조가 있어요. 남조 중에서 양이라고 하는 나라와 교류를 합니다. 양나라와의 교류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우리 옛날에 만들어진 무덤 중에는 주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무덤이 흔치 않아요. 지금처럼 이름을 써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무령왕릉은 굉장히 뒤늦게 발견이 됐고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글귀 자체가 있어서 확실히 알죠. 무령왕 내부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책꽂이 같죠?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무덤 양식은 고구려나 백제 양식이 아니라 바로 양나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중국 양나라의 교류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성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죠. 성왕은 이제 무령왕이 이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수도를 한 번 더 옮깁니다. 사비로. 보죠. 위례성에 있었다가 이제 장수왕의 공격으로 계로왕이 어디로? 그치,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는데요. 그 다음에 사비로 오잖아요. 웅진은 방어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반면 사비는 탁 트여 있어요. 즉 교류하기 좋은 곳인 거죠. 성왕은 이제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나아갈 때야 라고 사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남부여. 우리는 부여를 계승했어. 부여에서부터 나왔어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바로 빼앗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럼 신라를 봅시다. 6세기 지증, 이제 마리간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왕을 왕이라고 합니다. 지증 왕. 그리고 국호를 뭐라고 하냐면 나라 이름이 뭐 사로, 사라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나라 이름 신라로 하는 거야 딱 정해요. 그리고 소를 경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많이 장려했고요. 우리 동남쪽 그치 울릉도를 정복합니다. 누구? 그 100명의 위인들 노래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누가 지하에서 그래요? 그치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서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6세기 버풍왕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이름에서도 힌트 얻을 수 있어. 뭐 반포하겠어요? 예, 율령 반포합니다. 그리고 종교, 불교를 공인하죠. 공인은 공식으로 인정하다예요. 선생님 불교를 수용한 게 아니라 왜 공인해요? 그 이유는
신라는 우리 한쪽에 치우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종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토착적인 자생적인 그런 종교도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불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신하 중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 앞에 나서서 저를 이제 죽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차돈이란 사람의 목을 베니까 갑자기 흰 피가 솟았다라고 얘기가 전해 내려오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신라는 불교를 공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된 비죠. 그리고 법흥왕 때에는 귀족 회의의 대표자인 상대 등을 둬요. 그래서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족 회의에 대표자가 있어서 이를 좀 분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가야 중에서 전기 가야를 이끌었던 맹주 어디였어요? 그래, 금관가야를 병합합니다. 자, 딱 봐도 여기 6세기 진흥왕 중요하네 느낌 오죠?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 시기에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제 진흥왕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통치에 이용을 하죠. 그리고 큰 절도 많이 짓는데 이때 황룡사가 건축이 됩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도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이거는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받을 때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현재는 황룡사의 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경주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화랑도 조직을 개편을 하는데 화랑도는 이제 귀족의 자녀들과 그리고 수많은 일반 백성, 랑도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께 무술도 훈련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조직인데 이거를 개편을 해서 더욱더 국가 조직화, 그래서 뭔가 하나로 융합할 수도 있고 군사 조직이자 그런 형태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역을 모두 장악하겠어요? 한강 유역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성왕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성왕은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가야에서 후기 가야를 이끌었던 바로 대가야를 병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영토를 확대했던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비석을 세워요. 단양적성비가 있고 4개의 순수비를 세우는데 순수라는 것은 직접 왕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에서 영토를 넓힌 지역에 가서 그곳의 민심도 수습하고 내가 바로 왕이야. 왕이 너희 앞에 이렇게 왔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지도를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신라, 진흥왕 때의 영토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신라 엄청 많이 성장했다는 거 알 수 있죠? 4개의 순습이 뭘까요? 띠롱, 황초령, 마운령, 그리고 북한산, 그리고 창녕비까지 4개의 순수비, 그리고 한가운데 신라라는 글씨 밑에 단양, 적성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4, 5, 6세기를 나눠서 이제 왕들을 살펴보면서 세 나라들 간의 관계, 그리고 위에서 확인한 왕위 세습, 불교 수용, 율령방포, 영토 확장 내용을 본 거예요. 각 전성기를 이끌었던 나라의 시기 알겠죠? 4세기에는 어느 나라? 백제.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에는 신라. 그러면 우리 마무리로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툭툭 내뱉어 봅시다. 자, 4가지 사실, 이 내용들이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왕 때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왕위 세습. 고구려 언제였는지 기억 더듬어 봐요. 누구겠어? 그치, 고국 천왕입니다. 백제에서는요. 이 사람 전성기였잖아. 그치, 근초고왕. 신라에서는요. 마립간이란 호칭을 썼어. 그치, 뇌물왕 김씨가 세습했으니까요. 자, 이번엔 불교 수용입니다. 고구려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막 다 정비하잖아. 누가? 그치, 소수림 왕 때. 백제 이름 신기하다 그랬어요. 모션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훅! 침 쏘는 거. 그래,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야. 바로 침류왕. 그리고 3번째 신라입니다. 신라에선 불교 수용 누구였어요? 이름에서 딱 누구?
버풍왕. 율령 반복합니다. 고구려 누구? 똑같았어. 소스림왕. 백제는요? 누구였어요? 그치. 맨 처음 열었던 고이왕. 그리고 신라에서는 바로 이름에서 따오는 버풍왕입니다. 영토 확장은 우리 왕들마다 영토 확장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이해를 해볼 거냐면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고구려 어느 왕 때? 5세기죠. 바로 장수왕 때. 백제는 좀 더 일렀어요. 4세기 누구? 근초고왕 때. 신라는 6세기 가장 늦었죠. 누구? 진흥왕 때였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확인. 우리 지금 2표 학습제도 있는 거 알죠? 영상 마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합시다. 잘했어요. 좋아요. 이제 학습지 채워보고 교과서 읽어보면서 밑줄 찍찍 그리고 별표 땡땡땡. 오늘은 여기까지. 역사는 쉽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